삶의 불가해함 그 자체로 보여줄 때 훌륭한 소설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삶을 살아가는 일은 소설을 쓰는 일과는 다를 것이다. 삶의 한가운데에 우리가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해함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삶의 무의미함에 패배하지 않고 살아가려면 어찌해야 하나? 삶이 불가해하다고 해서 거기에 의미가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 내가 어딘가에 삶이란 의미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순간에만 겨우 의미를 갖는 것이며 희망이 있다고 믿는 능력의 산물이라는 식의 말을 적었을 때 나는 타인이 아니라 나 자신을 설득하기 위해 그 문장들을 쓴 것이었는데 지금도 역시 같은 마음으로 이 문장을 적는다. 신영철의 산문 쓸 수 없는 것과 써야만 하는 것에서 한 대목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진여입니다. 문장의 소리 6월 공개방송에 와주신 분들 모두 반갑고 고맙습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에도 주목해야 할 차세대 예술가 아야프 선정작가 특집 이어지는데요. 세 번째 시간을 채워주실 분은 오미순 동화 작가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수줍은 듯 목소리가 아름다우십니다. 그 관객분들과 청취자분들께 정식으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끝내주는 동화를 쓰고 싶은 동화 작가 오미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살짝 떨리시는 것 같으세요? 네,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서요. 네, 네. 심장이 바운스 하네요. 아, 바운스 하세요? 네.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제가 이런 자리는 많이 와봤는데 항상 관객석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진행자 옆에 서니까 저도 좀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오늘 이렇게 풀어낼 수 있게 돼서 무척 기쁘고요. 네. 떨리는 목소리가 빨리 진정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떨리는 목소리가 굉장히 아리따우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장의 소리에 동화 작가를 모시는 것은 굉장히 오랜만이라고 하는데 작가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프로필을 적은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들려드릴게요. 제주도 귤밭에서 자란 똘레기, 서울로 가는 귤 상자에 도장 찍던 아이가 지금은 서울 쪽방 안에 담겨 있다. 섬이든 육지든 길눈이 어두워서 밤바람을 오래 맞았다. 2015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의 유리상자로 동화에 손 내밀었다. 명륜동에서 노란 컨테이너를 끌고 다니며 파치를 주워 담는 중이다. 이 작가 소개 내용이 오미순 작가님께서 직접 적으신 거죠? 네, 제가 적었어요. 근데 맨 마지막 문장이 궁금증을 자아내는 것 같아요. 뭐 앞에 있는 이력들도 흥미롭지만 파치를 주워 담고 있다. 네. 이 문장에 대해 진위 여부가 궁금하네요. 네. 제가 제주도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자랐는데요. 아버지가 귤 과수원을 하세요. 네. 그래서 과수원에서 이렇게 어린 시절을 많이 보냈는데 그 과수원에서는 그 파치가 상품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흠이 있는 귤을 얘기하는데요. 근데 흠이 있다고 해서 그게 다 버려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그게 뭐 집에서 먹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 나눠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가공용으로 뭐 잼을 만든다든지 그런 주스나 걸로 뭐 이런 거요. 네. 네, 이런 걸로 쓰이는데 아직 제 동화도 좀 흠은 있지만 어떤 누군가에게는 괜찮은 그런 동화를 쓰고 있지 않나 생각해서 파치를 주워 담는 중이다. 약간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군요. 네. 그럼 노란 컨테이너를 끌고 다닌다는 건 어떤 상징인 거죠? 네, 그 컨테이너라고 표준어로 바꾸셨는데 사실 제주도에서는 콘테나라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그게 한 가게 플라스틱 노란색 플라스틱 이거 네, 플라스틱 상자인데요. 아닌가요? 네, 그게 귤을 가득 담으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20kg 정도 돼요. 그게 꽤 무겁거든요. 제가 이래봬도 저도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고등학교를 졸업해 그런 거 좀 운전해 봤습니다. 균형 잡기 어려운. 그러셨구나. 그죠? 네, 그거를 노란 컨테이너라고 여기서는 표현이 된 거군요. 근데 그거를 가득 담으면 좀 힘이 약한 주로 이렇게 남자분들이 많이 옮기시니까 이렇게 좀 힘이 없는 여자가 옮기려면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 허벅지에 자꾸 받치게 되니까 여기 이렇게 멍이 들거든요. 그런 게 약간 고단함을 저의 고단함을. 귤농사를 상당히 옆에서 많이 도와주신 것 같은 냄새가 펄펄 납니다. 어쨌든 이 등단을 하시면서 네. 어떤 작품을 쓰는 마음가짐이랄까, 어떤 태도 같은 것, 이런 네. 것들이 지금 자기소개 글에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서, 벌써 얘기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2015년이면 작년이니까 등단하신 지 이제 1년 네, 되셨어요. 따끈따끈합니다. 그렇죠. 따끈따끈한 1년 동안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저는 좀 비유를 하자면 개미의 대열에서 탈락한 한 비자발적인 배짱이 정도가 돼요. 그냥 배짱이면 이렇게 뭐 기타 치고 놀고 즐길 텐데 저는 약간 비자발적인 배짱이라서 네. 굉장히 협소한 삶을 살고 있어요. 왜 비자발적이에요? 욕망이 뭐 이렇게 일을 구하기도 어렵고 나이는 먹고 네네. 이러다 보니까 우리 다 비자발적인 사람 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군요. 작년에 등단하셨으니까 습작 기간도 조금 궁금해집니다. 보통 올해 습작을 한 후에 등단을 하신 경우도 있고 단 한 편을 썼는데 그 한 편으로 등단을 한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되게 다양한 경우가 있으니까요. 오미순 작가님은 어떤 습작 기간을 겪으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전 문창과를 졸업하기는 했는데요. 그때는 그렇게 그다지 동화를 배웠다거나 쓰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학창 시절에는요? 네네, 대학 다닐 때는. 근데 졸업하고 나서도 뭐 다른 일을 좀 하다가 정말로 쓰기 시작한 건 2014년 봄에서 초여름 정도? 그럼 정말 한 반년 정도 쓰시고 나서 등단을. 그러니까 너무 빨리 되다 보니까 오히려 동화가 너무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좀 생각지도 못하게 돼버려가지고요. 다들 동화 천재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주변에서 들으셨겠어요. 그건 아니고 그냥 다들 네가 동화를 쓸 줄 몰랐다. 그러면 학창 시절에 주로 시나 소설이나 네, 뭐 극이나 그렇죠. 여러 극작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느 분야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있으셨어요? 한 1, 2학년 때는 정말 시를 좋아했고요. 좀 후반 갔을 때는 좀 소설을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좀 호흡이 짧아요. 앞에는 굉장히 열심히 쓰는데 완성도 잘 못 짓고 또 소설 네, 소설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게 좀 문장을 집착을 많이 했거든요. 너무 잘 쓰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런데 글은 쓰고 싶고 그래서 그냥 옆에서 누군가 동화는 어떻냐 이런 식으로 하길래 좀 그쪽에 관심 갖게 됐어요. 동화를 저도 읽어봤지만 호흡도 길고 물론 그래서 당연히 당선이 되셨겠지만 그 과정을 시에서 소설에서 결국은 동화로 정착을 하신 케이스고 다시 시나 소설로 가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래도 저는 동화 작가가 주고 나중에 뭐 시나 소설을 쓰게 된더라도 제일 먼저 이름 옆에는 동화 작가였으면 좋겠어요. 네, 목소리하고 가장 잘 어울리는 게 동화 작가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동화라는 장르에 이 관심이 흐르게 된 시간적인 어떤 흐름은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누군가가 동화를 한번 써보면 좋지 않겠느냐고 말씀해 주셨다고 했는데요. 그 누군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어봐도 될까요? 근데 약간의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지금 혼자 살게 된 지 한 1년 좀 넘었는데 그 전에는 언니네 가족이랑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9살, 7살 정도라서 쭉 그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같이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모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같이 살다 보니.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그림책을 많이 읽어주게 됐어요. 근데 특히 외국 책 같은 경우는 꼭 앞에 보면 뭐 사랑하는 딸 클라라에게 이런 것들이 꼭 있더라고요. 맞아요. 있어요. 네, 그게 굉장히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무슨 일을 하든 조카들한테 동화책 한 권은 써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진짜로 쓸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변에 같은 학교를 나온 그 동료 소설가가 있는데 그 소설가가 너는 정말 동화가 어울린다. 동화를 써보면은 괜찮을 것 같다 해서 좀 동화에 관심을 좀 가지게 됐습니다. 네. 아직 미스이시겠지만
엄마가 되면 굉장히 멋진 엄마가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딸, 아무개에게 뭐 이렇게 해서 엄마가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선물을 해줄 수 있는 이미 그런 사람이 되셨으니까 기분이 엄청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조카들은 어떤가요? 진짜 이모가 동화 작가가 됐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어떤 반응이었어요? 시상식에 왔었는데요. 네. 굉장히 날뛰었고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도 또 조카들을 보면 괜히 찡한 게 있어요. 그래서 약간 울먹하면서 수상소감을 했었는데, 근데 좀 안 좋은 게 뭐냐면 요즘 너무 그런 기기들이 너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그 7살짜리 조카가 틈만 나면은 제 이름을 검색해 보이는 거예요. 네이버에. 네, 네이버 뭐 다음 이런 네, 검색을 해보는데, 그러면은 뭐 아직도 뭐 등단작인 유리상자 이런 거나 아니면 뭐 야야프에 선정되었던 몇몇 작품들이 뜨는데, 맨날 유리상자 우미순 뭐 우미순 하는데 변화가 별로 없잖아요. 제가 뭐 계속 작품을 꾸준히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막 그런 얘기를 할 때면 제가 되게 뭔가 더 유명해져야 되는 건가? 네. 이런 압박감에 막 시달리게 되더라고요. 우리 조카분들 여기로 딱 모셨어야 되는데, 그죠? 굉장히 왔으면 유명한 이모임을 여기서 증명해 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조금 드네요. 근데 아마 방송에 차질이 있었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아야프에 지원하게 되신 계기도 그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마음이 좀 드셨기 때문인가요? 네, 아무래도 신춘문예 쪽으로 등단하다 보니까 좀 신인이고 발표할 지면도 이렇게 많이 주어지지 않고요. 그래서 뭔가 내가 나서서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마침 아야프가 있길래 이게 제격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야프에 지원하시고 선정이 되었다라고 이 전화를 받으셨을 때는 그럼 어떤 기분이셨어요? 진짜 기뻤고요. 왜냐하면 아야프가 이렇게 동화 장르를 뽑기는 하지만 이렇게 선정할 때 소설이랑 같은 카테고리에 넣어요. 그래서 제가 선정되려면 소설과 같이 경쟁을 해서 뽑혀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게 좀 불가능할 줄 알았어요. 소설이랑 경쟁하는 게 좀 어려울 거란 생각이 들어서. 근데 제 동화가 뽑혔다고 하니까 우선은 그래도 좀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엄청 기뻤고, 또 다른 사람한테 내 동화 여기서 볼 수 있어 이런 거 한번 해볼 수 있어서 그것도 그 생각을 저 사실 이 자리에서 동화 작가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정말 느끼겠네요. 그 소설과 이 카테고리 안에 같이 동화가 묶인다는 거는 말씀 중에 알았어요. 전 사실 차세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라서. 그러시군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런데 정말 더 기쁨이 훨씬 더 크셨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만큼 동화 작가의 삶이라는 게 되게 작품 활동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겠다, 고충이 분명히 크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쓰시면서 그러면 작품 활동 하신 지 한 1년여쯤 되시니까 제일 큰 어려움, 동화 작가로서 지내는 데 있어서 그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물론 아직 1년 등단하신 지 1년 됐기 때문에 더 오래전에 등단하신 분들이 이미 겪고 있으신 문제일 수도 있겠고요. 우선은 생계가 어렵고요. 지금 계속 동화만 쓰시는 건가요? 그냥 뭐 간단한 소일거리 정도 하고 있고, 그리고 청탁 같은 게 다른 분들도 항상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주목받기가 어렵다. 한번 주목받기 시작하면 들어오지만, 또 동화는 발표할 수 있는 그런 뭐 문예지도 그렇게 좀 적은 편이고 이러다 보니까 좀 더 협소하다고 해야 되나?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군요. 아마 되게 많이 유명해 주셔가지고 혹시 동화책이 막 대박 나셔가지고 이곳에 다시 한번 오시면 그때 이 예전에 제가 겪었던 이 고충에 대해서 추억하시며 말씀하실 날이 오지 않을까요? 그런 일이 제 주변에서는 심지어 사실 시인들보다는 낫잖아요. 그런 것도 아닌가요? 그다지 공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 다 시인 천지지만 시인들의 삶을 얘기하면 정말 엉망진창이거든요. 저도 근데 동화 작가는 좀 비도덕적인 일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시인은 대놓고 할 수 있어요? 시인은 약간 이런 경험 저런 경험 할 수가 있는데 제 과거가 밝혀진다면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이 대학로에 술 취해서 돌아다닐 수 있는 사람은 시인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동화 작가가 그럼 안 될 것 같긴 하다. 그죠? 아마 모든 작가들이 특히 이 신인 작가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이 생활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또 아마 또 아야프에서 네. 이런 기회를 만들고 또 이 선정해서 신인 작가들한테 이런 일종의 선정의 기쁨을 드리는 네. 건 역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써달라, 우리가 당신을 주목한다, 이런 격려와 위로와 뭐 이런 차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근데 안타깝게도 듭니다. 아야프가 그러게요. 작년에 끝이 나서요. 너무 아까워요. 저는 한 몇 년은 도전해 보려고 했는데 딱 1년 해보고 끝이 나가지고요. 저는 없었어요, 그런 게. 근데 네. 많이 그래도 창작 활동을 많이 하셨잖아요. 맞아요. 작품을 잘 쓰시고. 자꾸 점점 절 늙었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지점에서 아야프가 사업이 조금 중단돼서 네. 올해는 없다는 것이 조금 서운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신인들에게 특히 그럴 텐데 이 방송을 들으시는 한국 문화예술위 관계자분들께서 네. 뭔가 다시 조속하게 회의를 하시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다른 프로그램이 생기기는 했어요. 뭐 약간 유사한 형태의 프로그램이 생기기는 했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동화 작가는 자격이 안 돼요. 시나 소설가만 돼요. 그래서 막 마음에 불타올랐었어요. 같이 1인 피켓 이렇게 서고 동화도 같이 해달라 뭐 이렇게. 네, 약간 그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러다가 또 앞으로 아예 안 뽑아줄까 봐 차마 빨간 띠를. 우리 너무 의뢰 세계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죠? 네. 그러게요. 동화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문학의 이 뿌리이고 또 시장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조금 부족하다는 건 말씀 중에도 좀 느껴지네요. 네. 동화 작가가 되시기 전에는 모르셨죠, 잘? 네. 동화를 좋아하기는 했었는데요. 물론 어른이 돼서 더 많이 읽었어요. 작가가 되기 전에도 아이들이랑 함께 읽으면서 그래서 괜찮은 작품들이 참 많다라는 걸 느꼈고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동화에 대해서 좀 이제 여쭤볼게요. 이제 네. 조금 있다가 이 오미순 작가님의 목소리로 실제로 동화 한 대목도 들을 수 있겠지만 동화라는 게 스스로 정의는 되게 다양할 수 있겠지만 네. 오미순 작가님이 생각할 때 동화는 어떤 소설인 것 같으세요? 동화는 아이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색칠할 수 있는 그런 스케치북? 약간 근데 스케치북은 너무 한정돼 있고 그냥 뭐 벽에다가도 아무데나 색칠할 수 있고 뿌려도 이렇게 혼나지 않고 그런 아이들이 자유? 그런 게 동화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질문 드렸던 건 저도 작품을 읽어봤는데 동화가 제가 생각했던 동화와는 다른 그냥 조금 어린이들 세계에 있을 법한 이야기들, 소설. 네. 실제로 우리가 많이 경험한 이야기 네.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동화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으신가 스스로 굉장히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네. 이 동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더 나누기 전에 이 아야프 2단계 선정작이셨죠. 헬로우 럭키백. 네. 이 동화를 작가의 목소리로 한번 한 대목 들어보고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웅아, 누나가 과자 사줄게. 누나가 전에 가르쳐준 대로 찾아와. 꼬마 전구처럼 두웅이의 얼굴에 불이 들어온다. 신이 난 두웅이는 후다닥 과자가 가득한 진열대로 사라진다. 나는 목에 걸고 있던 지갑의 지퍼를 열어본다. 1,000원짜리 한 장하고 동전 몇 개가 들어있다. 과자는 싼 것도 있으니 나중에 노란 공이 나와도 손해는 아니다. 누나, 과자 2개가 껴안고 있어. 금세 두웅이가 나에게 달려온다. 눈썹을 덮은 앞머리가 뛸 때마다 나풀나풀 날린다. 두웅이의 품에 풍선처럼 부푼 과자 봉지 2개가 테이프로 감겨있다. 나는 두웅이에게 고개를 내젓는다. 누나가 뭐랬어? 봉지가 빵빵하면 과자가 조금밖에 안 들어있댔잖아. 내 말에 두웅이의 얼굴이 시무룩하게 바뀐다. 2개 주잖아. 그럼 많잖아. 두웅이가
운동화 코를 바닥에 대고 콩콩 두드린다. 깨끗한 마트 바닥에 있으니 두웅이의 운동화가 더 새까맣게 보인다. 나는 두웅이의 손을 잡고 과자 진열대로 걸어간다. 두웅이가 가져온 과자를 제자리에 놓는다. 얼마나 꽉 쥐고 있었는지 과자 봉지 귀퉁이가 구겨져 있다. 나는 마트 진열대에 붙은 가격표를 가리킨다. 봐봐, 여기 숫자 보이지? 과자 몸무게야. 무거울수록 과자가 많이 든 거야. 두웅이의 눈이 새우등처럼 휘어지더니 자기 몸짓만한 과자 봉지를 들어 올린다. 얘가 1등이지? 과자 봉지에 가려 두웅이의 낡은 티셔츠가 보이지 않는다. 그거면 밥 안 먹어도 배부르겠다. 하지만 너무 비싸. 누나는 돈이 별로 없잖아. 두웅이가 볼풍선을 불어 입술을 뻐끔거린다. 그러더니 대박 세일이란 팻말 아래에 있는 과자를 고른다. 감자 맛이 나는 과자는 할인해서 560원이다. 나는 두웅이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두웅이와 동네 슈퍼에 가면 싼 과자 찾기 놀이를 한다. 나한테 배운 덕분에 두웅이는 아무 과자나 덥석 고르지 않는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정말 한 편의 동화 속에 있는 것 같죠? 이렇게 잘 읽어주신 경우는 제가 진행 맡고 나서 처음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런 칭찬을 받다니. 이 어떤 분야의 소질이 분명히 있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동화 작가가 잘 쓰기만 하는 것보다 잘 읽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조카들과의 단연간의 어떤 경험이 너무 재밌게 잘 들었는데요. 아직 오미순 작가님의 동화를 못 읽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네. 어떤 내용이고 어느 대목을 읽어주셨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거는 제가 헬로우 럭키백의 한 부분이었는데요. 헬로우 럭키백은 부모님 대신에 6살짜리 동생을 돌봐야 하는 초등학교 3학년 여자아이가 주인공이에요. 그렇게 해서 둘이 주로 집안에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어쩌다가 그 커다란 마트 개업 행사를 가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뭐 공을 추첨을 해서 그 어떤 원하는 공이 나오면 이렇게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는 럭키백을 주는 거예요.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래서 그 럭키백을 둘러싸서 벌어지는 이런 사건을 다룬 동화고요. 지금 제가 읽은 부분은 아무래도 첫 큰딸이다 보니까 좀 더 좀 세상의 그런 걸 빨리 깨우쳐서 그 동생한테 과자도 좀 양이 많고 가격이 싼 과자를 고르는 방법을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아기자기한 목소리로 읽어주시지만 내용은 사실 우리 소외된 다소 약자인 삶의 한 장면을 잘 천착해 주신 것 같은데 1단계 선정작이시기도 했는데 썩배와 흔들흔들 어금니 버스, 헬로 럭키백, 유리상자 이렇게 제가 읽어본 것도 딱 이 세 작품이긴 한데요.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이 세 작품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은 좀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약간 소외된 아이들, 우리 시선 속에서 조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으신 건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네, 어떤 사람한테 행복이라는 테두리가 있다면 제가 쓰는 동화에 나오는 아이들은 그 어떤 행복의 테두리를 막 가까스로 붙잡고 있거나 그 테두리 밖으로 밀려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생활을 정말 말 그대로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을 주로 그리고 있고요. 그런 아이들한테 집중하는 이유는 저도 좀 쓸쓸하게 자라왔고 어른이 돼서도 보니까 그렇게 쓸쓸하게 자라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배고픈 아이한테 도시락은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 도시락을 혼자 먹어야 하는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막 이야기를 거는 거죠. 막 어른들은 치사하게 기왕이면 맛있는 반찬을 주지 반찬이 이게 뭐야 자기는 이런 거 먹어봤을까 막 이러면서 그럼 그래도 뭐 내가 오늘 좋아하는 뭐 햄은 하나 나왔으니까 오늘은 괜찮지 뭐 이런 식으로 그 아이한테 계속 말을 걸고 싶은 거죠. 좀 쓸쓸해하지 말라고요. 왠지 반성도 하게 되고 컵도 하게 되고 작가님의 진심이 잘 전해지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이 동화는 오미순 작가님의 동화는 아이들은 물론이고 성인들이 반드시 우리 어른들이 반드시 읽어보면 좋을 법하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재밌는 거는 썩배도 그렇고
똥황규, 뭐 소모생 이런 이 주인공들의 이름들이 굉장히 재밌어요. 정말 학창 시절에 우리가 별명 지어 부르던 것처럼. 오미순 작가님의 별명은 뭐였어요? 전 이 별명이 정말 많았는데요. 좀 얘기하고 싶지 않은. 하나만, 가장 덜한 걸로. 그런 거 있었어요. 그냥 이름 관련 말고 그냥 성격에 빗대서 독설. 네, 독설 가시군요. 네. 그런 주인공들의 이름이나 이런 상황 같은 것들은 학창 시절에 직접 경험하셨던 건가요? 아니면 이 상상하시면서 적으시는 건가요? 약간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제가 그 작년에 여기 대학로 쪽에 있는데 해화초등학교에서 재능 기부로 동아리 교사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을 만나보니까 남자아이들이랑 여자아이들이랑 정말 죽일 듯이 싸우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심하게 싸워서. 그래서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초등학교 시절에 그러셨나요? 남학생들이 보통 여학생들 전 괴롭힘을 당했던 것 같은데 또 여자애들이 엄청 때려요. 예. 남자애들을. 많이 그 시절에는 그죠? 많이 바뀌죠. 남자애들이 많이 괴롭히는 쪽도 있고 여자애들이 많이 괴롭히는 쪽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싸우는 장면을 많이 봐서 그것 쪽을 많이 반영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그 조카들이랑 오래 살았다 보니까 뭔가 제가 이모가 아니라 약간 큰 누나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어요. 좀 제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막둥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약간 아이가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고, 사실 어른이기는 한데 좀 제가 아이의 시선으로 좀 더 세상을 보는 것 같아요. 아직은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이 소설 속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아주 생생한 캐릭터들로 살아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준비하시고 있는 작품이나 책 같은 것 있으세요? 아직 작년에 등단하셨기 때문에 열심히 쓰고는 있으실 거라는 생각은 해보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좀 등단을 생각보다 일찍 하는 바람에 준비한 기간에 비해서는 아직 좀 동화가 아직은 저한테 그렇게 착 달라붙어 있다는 느낌이 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아이들이 읽었을 때 좀 더 재미있었으면 좋겠다. 좀 더 이렇게 아이들이 막 활기차게 뛰어노는 그런 스타일로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좀 그런 장편을 준비하고 있고요. 네. 네. 열심히 준비하고 해서 곧 좀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금방 좋은 책을 가지고 다시 이 문장의 소리에 나와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봅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대에 우리가 동화를 읽어야 된다. 동화를 읽어야 하는 이유 같은 것을 한 말씀 부탁드리면. 너무 거창한 질문인가요? 근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일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아이일 때는 오히려 어른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근데 어른이 되고 나서 동화책을 더 많이 읽었는데요. 동화책을 읽다 보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세상에 정말 좋은 동화책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좋은 동화책이 많지? 하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동화책을 쓰는 작가들이 그 책을 쓸 때만큼은 정말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작품은 정말 사랑이 녹아있는 작품이죠. 그래서 그거를 아이나 어른이나 혹은 함께면 더욱 좋겠죠. 그렇게 함께 그 사랑이 녹아든 작품을 읽으면서 그 작가가 전하려고자 하는 그 사랑을 함께 좀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미순 작가님께서 우리 이렇게 지금 나누는 동안 계속 저를 바라봐 주시면서 얘기하셨잖아요. 관객분들과 시선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을 잠깐 드릴게요. 오미순 작가님에게 난 이 동화 궁금하다. 이 동화 쓰는 법, 잘 쓰는 노하우를 알려다오. 뭐 여러 가지 등등등등.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한두 분만 간단히 질문 받고 시간 정리하겠습니다. 있으세요? 동화가 좀 이제 약간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뭐 이렇게 삶의 변두리에 있는 이제 아이들을 소재로 동화를 쓰시는데 약간 그런 완급 조절이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비참하거나 너무 슬프거나 너무 이제 연민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그 아이들의 삶을 또 다루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이제 그 아이들의 어떤 삶을 이렇게 동화로 쓰실 때 그런 어떤 노하우라든지 조절하는 방법이 있다면 좀 궁금합니다. 저도 그 동화를 쓸 때 보면
그게 현실이긴 하지만 제 동화에 나오는 아이들이 너무 비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삶이라는 게 이렇게 어두운 방 안에 이렇게 스위치를 켜면 갑자기 방이 환해지듯이 갑자기 희망적이 될 수는 없잖아요. 갑자기 동화가 갑자기 희망적으로 바뀔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동화를 쓰면서 느낀 거는 아이들이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거를, 그거를 느껴서 자기가 스스로 몸을 잘 돌볼 수 있고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물론 가족이나 이런 사람한테 못 받더라도 혹은 다른 주변 사람들한테 받고 있다는 거를, 혹은 그 책에서라도 그렇게 아이들을 사랑하는 작가들이 이런 책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컸거든요. 그래서 그 슬픔에 잠겨있는 아이들이 조금은 나와 같은 아이들이 이렇게 그 슬픈 상황을 좀 겪고 이겨내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그런 거를 좀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깨달으면서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좀 마음을 달래주는 쪽으로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완급 조절이 잘 되고 있으니까 아마 그런 궁금증이 있으셨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분 더 여쭤보고 시간 정리하겠습니다. 있으시면 손을 번쩍 들어주십시오. 예뻐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요. 이런 감탄으로 끝나도 돼요, 우리. 앉아 계신 분들께 제가 너무 숙제를 드리는 것 같으네요. 그죠? 네. 어떠셨어요? 맨 처음에 떨리셨는데 말씀 나누시면서 조금 마음이 진정이 되셨나요? 예, 약간 진정이 됐는데요. 뭔가 좀 버벅거린 것 같아서 약간 슬프고요. 잠깐 시간 드릴게요. 내가 이 얘기 꼭 하려고 그랬는데 못했다. 많이 하긴 했는데 네. 그냥 원래 마지막에 하려는 말이 이 말이었는데요. 제 이름이 오미순인데 어렸을 때 진짜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저만 하시겠어요. 비슷하네요. 근데 세대가 저는 아니, 그러니까 나이를 따지는 건 아니고요. 맞아요. 좀 더 세대가 달라요. 네네. 되게 향토적이다 보니까. 저만 하시겠어요. 그래서 딱 하나 좋은 게 있다면 그나마 좀 기억하기 쉽고 좀 막 부르기 쉬운 이름이에요, 사실. 그래서 나중에, 지금 당장은 제 이름으로 나온 책이 없지만 나중에 뭐 서점에서나 뭐 도서관에서나 혹은 뭐 중고시장에서라도 제 이름이 담긴 책을 보실 수 있게 제가 정말 애쓰고 있겠습니다. 네, 오미순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인사는 오미순 작가님의 지금 이 말씀으로 대신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양양의 어제의 단어, 오늘의 멜로디가 진행될 겁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어제 문득 단어 하나를 만났습니다. 단어는 무수한 이야기와 멜로디를 싣고 오네요. 오늘은 그 멜로디를 좀 찾아 들어야겠습니다. 어제의 단어, 오늘의 멜로디, 양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양양입니다. 오늘 또 문장의 소리 공개방송 6월이죠. 6월 공개방송 예술가의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서 뭐 하는지 다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떤 단어들 순간순간 만나잖아요. 그 단어, 제가 만난 한 단어, 그 단어에서 또 떠오르는 어떤 음악들, 멜로디들 소개해드리고 같이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자유롭게 아주 편안하게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에 다녀왔는데 거기 작은 책방이 하나 있어요. 그 책방에서 책을 막 이렇게 살펴보다가 정말 좋은 책 한 권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경북 칠곡 사시는 할머니들께서 89분이 시를 써서 뭐 인문학 수업, 한글 수업 이런 게 있었나 봐요. 시를 쓰셔서 그걸 책으로 묶어서 발표를 하신 거예요. 이렇게 제가 그 책을 갖고 나왔는데 이렇게 봤는데 시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바닷가에 앉아서 이 시들을 읽으면서 이게 시지, 이게 시야,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시집의 제목은 아이러니하게도 시가 먹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 경상북도 칠곡이어서요. 안에 막 사투리도 막 써놓으시고 하셨거든요. 이걸 제가 오늘 좀 많이 읽어드리고 싶어서 오늘의 단어는 시. 사실 시라는 단어는 지금 저희가 뭐 한 20-30분 가지고 나눌 단어가 아니에요. 한 1부, 2부, 3부, 4부, 한 10부작으로 제가 계속 할 생각인데 오늘 그 1부 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문학 방송에 공개 방송에 이렇게 오신 여름에 밖에서 안 나가 노시고 여기 오신 분들은 문학을 엄청 사랑하시고 시도 또 좋아하시고 시를 쓰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혹시 시인 계세요? 네, 저희 이따 초대 손님 시인 계신데 말고 또 시를 쓰시는 분은 안 계시고? 네, 그럼 동등한 입장에서 그냥 막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시에 대해서. 제가 시를 먼저 이 시가 먹고 라는 그 할매들, 우리 경북 칠곡 할매들이 쓴 시 일단 하나 먼저 읽어드릴게요. 이런 시가 있습니다. 글, 박점순. 시를 쓰라 하니 눈앞이 캄캄하네. 글씨는 모르는데 어쩌라고요? 네, 이게 시예요. 저는 이걸 보고 어머, 너무 좋은데? 그래, 바로 이거지. 할머니 입장에서는 인생에 시 쓸 일 있었을까요? 그 논밭에서 농사하시고 하셨을 텐데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시를 누군가 쓰라고 할머니 시 쓰세요 해서 시를 처음 쓰신 시가 바로 이 솔직한 시입니다. 또 한 시는 눈, 박후불.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에 갔다. 눈이 침침해서 칠판에 글이 안 보였다. 눈물이 났다. 안과에 가서 수술했더니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칠판에 글이 잘 보인다. 글이 잘 보여 눈물이 났다. 신봉사도 나만큼 좋아했나. 네, 이런 시입니다. 이게 시지 이런 생각 드시죠? 네, 저는 진짜 감동을 해가지고요. 뭐 이런 시들이 있었고 또 하나. 저도 경상도 출신이어서 아주 이 할머니들의 말 살려서 경상도 말로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내 인생 사는 길 송문자. 밭에 가보면 감자, 땅콩을 조금씩 숨겼습니다. 고추도 많이 숨구다가 힘이 모자라서 올해는 200포기를 숨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밭에 가보면 꽃이 피고 파란 잎이 팔랑팔랑 하는데 저도 나를 보고 나도 저를 보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감사한지 몰라요. 사는 날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가는 길이라는 시였습니다. 이 시 89 할머니들께서 쓴 89편의 시가 다 거창할 것 없는 정말 이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생활에서 나온 이 시죠. 그래서 저는 이 할머니들께 노래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어서요. 시가 노래가 된 노래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어떤 노래, 이 중에서 지금 도대체 한 곡을 뭘 들려드려야 되나 엄청 고민을 하다가 할머니들 지금 보면 80도 넘으신 분도 계시고 연세가 무척 많으셔서 살아온 세월이 많으신데 그렇다고 뭐 인생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늘 할머니들 인생이 푸르른 날이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푸르른 날이라는 노래 송창식 아저씨께서 부르신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그 서정주 시인의 푸르른 날이라는 시에 이제 송창식 선배님께서 멜로디를 붙이셔서 노래를 만드셨어요. 시는 1948년에 발표된 시고 노래는 1974년. 와, 그래도 노래도 시도 한참 됐네요. 이걸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이 음악 들으실 때요, 음악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감상할 거거든요. 감상하시면서 이렇게 들어오실 때 받으신 저희 엽서 같은 거, 거기다가 뭐 시에 관련된 이야기 혹은 뭐 애송시, 같이 나누고 싶은 시, 이야기 이런 거 있으면 써서 저한테 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책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준비해 왔거든요. 그러면 음악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은 그리워하자.
이런 노래였습니다. 다들 한 번씩 들어본 적 있으신지 아니면 처음 들으시는지. 이 노래가 노래로 들으면 이렇지만요. 시만 있었을 때는 이런 느낌이에요.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저기 저 가을 꽃자리 초록이 지쳐 단풍 드는데 눈이 내리면 어이하리야. 봄이 또 오면 어이하리야.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네, 이런 시인데 멜로디가 붙었을 때 저는 이 노래를 듣고 아 정말 대단한 멜로디를 붙이셨구나. 어떻게 이렇게 이 시의 느낌이 증폭이 돼서 아름답게 다가올 수 있지? 하는 이 멜로디의 힘도 좀 느껴보았습니다. 다들 열심히 적어주고 계신데 성함을 아마 안 적으셨을 텐데 네, 제가 그럼 잘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일단 한번 역시 문학도들이 맞으신 것 같아요. 이런 거를 딴 데 가면 잘 쓰는 걸 꺼려 하시는데 저희 문장의 소리에서는 시와 관련되지 않은 이야기 써주셨어요. 문장의 소리 공개방송 어떤 것일까 궁금했다.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제부터 관심을 가져보기로 했다. 조금은 무섭고 냉정한 사연 주셨습니다. 꼭 관심 가져주시고 들으시다가 아닌데 이거 문제가 있는데 하시는 분들은 또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방송 만들기 위해서 애쓸 것이니까요. 꼭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혜님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돌고 또 돌아봐도 결국 만날 수밖에 없는 운명 혹은 인연을 아름답게 표현한 것 같아요. 나희덕 시인의 푸른 밤이라는 시 적어주셨는데 중략을 하셔가지고 지금 이거 다 일단 중략한 부분 빼고 읽어드릴게요. 푸른 밤 나희덕 너에게로 가지 않으려고 미친 듯 걸었던 그 무수한 길에도 실은 내게로 향한 것이었다. 중략. 나의 생에는 모든 지름길을 돌아서 내게로 난 단 하나의 애움길이었다. 이런 시입니다. 중략이 된 부분이 지금 상당히 궁금해요. 저희 오늘 모두 돌아가는 길에는 나희덕 시인의 푸른 밤이라는 시 한번 찾아서 어떤 시인지 이 전문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최지혜님께는 할머니들이 쓰신 시가 먹고 책 선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에서 인사. 초등학교 때 사생대회를 가면 시나 그림을 택해서 완성시켜야 돼요. 빨리 끝낼 수 있는 시를 항상 택했는데, 그러니까 빨리 끝낼 수 있는 그림 대신 시를 항상 택했는데 4학년 때부터 자작시 하나를 완성시키고 6학년까지 우려먹은 적이 있어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게 선생님들한테 담임 선생님이 바뀌어서 이거 우려먹을 수 있구나. 시는 운율이 있어서 그런지 저에겐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4학년 때부터 해서 6학년까지 4, 5, 6, 3년 우려 먹으셨네요. 먹으시고 이제는 뭐 어떻게 좀 새로운 시 인생에서 쓰고 계신지 아니면 이제 시는 영영 안녕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시가 사실 어렵게 느껴지지만 할머니들 쓴 이 시를 보면 시 어려운 거 아니지. 지금 그냥 내 속에 드는 생각 이렇게 적으면 그게 시지. 그걸 오늘 우리가 느끼고 한 발짝 시에 가까이 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시는 오늘 하루만으로 다 이야기가 할 수 없는데요. 제가 또 며칠 전에 영화 일 포스티노라는 영화를 몇 번째 지금 이제 다시 봤는데 최근에 또 다시 봤을 때는 또 느낌이 다르고 처음부터 그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 이제 집배원 우편 배달부가 나중에 그 전담 우편물을 드리는 분이 아주 유명한 파블로 네루다 시인인데 그 시인하고 이렇게 진짜 진심으로 우정을 나누고 하다가 진짜 이 사람도 정말 이제 시를 쓰는 꼭 뭐 시인만 시를 쓰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 진짜 멋있는 영화인데 보다가 이거는 이 사람의 이 눈빛과 대사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시로구나. 내가 언젠가는 나를 잡고 저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은 뭐 필사를 하지만 영화를 필사라고 해야 되나? 영화를 그냥 쫙 옮겨 적고 싶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뭐 그런 영화. 그리고 또 뭐, 우리나라 또 이창동 감독님 만드신 윤정희 배우님 나오시는 시라는 영화 있고요. 또 최근에 윤동주 시인을 조명한 동주라는 시인. 그다음 또 막 저쪽이 또 이제 멀리 가면 프랑스 저기 랭보의 그 또 이야기를 다룬 토탈 이클립스라는 영화도 있고요. 찾아보면 또 시에 관련된 영화들도 무진장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2부, 시 2부, 오늘 말고 다음 2부에 또 나누도록 하고, 이 시가 근데 이 영화들에서는 물론 천재 시인들의 이야기도 있지만 일상인이 쓰는 시, 일상인도 시를 쓸 수 있고 누구나 시를 쓸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담겨있는 영화들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할머니들의 시를 보면서 이마를 치고 우리도 이렇게 시를 가깝게 어렵지 않게 써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이 책 제목 시가 먹고라는 제목의 시가 있어요. 그걸 하나 읽어드릴게요. 시가 먹고 소화자. 노네들의 할 일도 많은데 공부 시간이라고 일도 놓고 헛둥질둥 왔는데 시를 쓰라 하네. 시가 먹고 나는 시금치 씨, 배추 씨만 아는데. 이런 시입니다. 할머니 또 시도 착각한 시, 배추 씨, 시금치 씨랑 시 쓰라 네, 이런. 하지만 저는 이거 진짜로 멋있는 이 표현을 뭐라 그러지? 이건 비유도 아니고 뭐 하여튼 이 약간 의성어를 같이 이렇게 잘 상상하셔가지고 쓴 이 시가 먹고라고 했을 때 저는 그런 건 것 같아요. 이 할머니들의 시 쭉 보면서 시인들, 깊이 고민하는 시인들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가장 주변에 인생에 살면서 생활에 세상에 보이는 작고 아름답고 슬프고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바라보려는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뭐 하나를 더 주신 걸 읽어볼게요. 오늘의 단어 시. 망설임 끝에 이거 내가 글씨 엄청 멋있는 글씨인데 글씨를 못 읽겠네. 망설임 끝에 다가가 망설임 끝에 다가가 말을 걸었다. 스쳐 지날 뻔했던 그의 눈에 내가 담겼다. 그저 수많은 지나갈 뻔했던 우리에게 고리가 생겼다. 서로 의미가 있는 존재로 기억할 수 있게 되었다. 방콕 여행 중에 쓰신 시인가 봐요. 이거는 네, 뭐 이렇게 쓰시면 제가 제대로 못 읽어드려서 이걸 못 살려서 지금 아주 죄송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김춘수 꽃을 적어주셨습니다. 아마 마음속에 시 한 편씩 다 가지고 있으실 것 같아요. 요즘은 다 이렇게 전화기로 찾고 금세 또 없을 때 또 이걸로 찾을 수 있고 또 기억 안 날 때 또 찾을 수 있어서 한 시 하나를 암송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지금 혹시 시 암송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그렇다면 정말 제가 큰 선물 없으신 거죠. 네, 조금 우리 좀 반성하면서 시 한 편을 인생에서 누군가에게 문득 시 한 편 들려줄 수 있도록 차근차근히 마음속에 하나의 시 담아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책을 한 권 발표를 했는데요. 시인을 참 좋아하거든요. 저는 시도 좋아하고 시인도 참 좋아합니다. 시인이 세상에서 뭐 아까 저희 김진여 DJ님도 시인이시고 저희 방송의 PD님도 시인이세요. 시인이신데 뭐 시인이 어렵다, 살기 어렵다라고 하시지만 저는 가장 멋있는 직업이 시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장 쓸데없지 않은 가장 중요한 인생의 고민들, 삶의 이야기들 찾는 사람들이 바로 시인이 아닌가 생각해서요. 제 책의 한 파트에 시인의 밤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글을 하나 읽고 노래를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양파를 까다가 드는 생각. 마늘이나 양파 혹은 대파를 썰어본 적 있나요?
그것들을 썰면서 매운 눈물 흘린 적 있나요? 흐르는 눈물이 하도 많아서 이것이 마늘이나 양파 때문이 아니라 본디 나의 슬픔은 아닌가, 서러운 것 많았나 뜨악하지는 않았나요? 그러다가 거의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마늘 한 토를 다지고 양파를 까고 대파를 숭숭 썰어 찌개를 끓이고 나물을 무치고 밥을 짓던 엄마. 엄마는 어떻게 매번 그 매운 눈물을 견뎠을까? 옆집 아줌마, 시장통 할머니, 국밥집 이모. 세상 모든 엄마들의 그 뭉툭해진 손들이 스쳐 지나기도 하나요? 온 집에 스며든 파향 아리태도 그 냄새 억지로 뺄 생각 없고 작은 것들이 선물한 오늘의 눈물과 잡념이 고마워 잠시 붙잡아둘 마음인가요? 그 속에 있을 텐가요? 서러움 없어도 마저 눈물 흘릴 텐가요? 이것이 노래가 되지 못하고 글 한 줄이 되지는 못해도 작은 종이 쪼가리에다 양파, 마늘, 엄마한테 전화하기, 번진 글씨로 이렇게 적어두고 그제서야 손을 씻는가요? 그렇다면 당신은 시인이 아닌가요? 네, 라는 글이었습니다. 이런 시인의 밤에 대한 제 글들 책에 담겨 있고 그 제목의 노래도 만들어서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를 우리는 다 모두 시인은 아니지만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 어떤 바람처럼 훅 불어온 생각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마음 담아서 곱씹고 떠올리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도 시인은 아닌가? 라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인의 밤이라는 노래는 제가 재작년 아니구나, 한 3년 하여튼 언젠가의 여름밤에 밤에 길을 걸어가다가 귀뚜라미가 이제 끝나고, 아니지, 여름에 이렇게 막 우는 아이들 뭐죠? 매미 소리가 끝나고 귀뚜라미가 살짝 소리가 이제 넘어온 그날 밤이었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밤길을 가다가, 와, 오늘 이 밤에 길을 걷고 있는 시인들은 마음에 난리가 나겠구나. 이것도 들으면서 온갖 생각들, 시심 가득할 텐데 라는 생각 들어서 만든 노래입니다. 그 사랑 여느 때처럼 잠을 이루지 못하고 산책을 시작했지. 여름밤의 일이었어. 그 밤엔 언제나처럼 동행이 없었지만.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라는 어마어마한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얕게 이야기 나누어 보았는데요. 다음번 또 이 시라는 단어 우리 인생에서 계속 되니까요. 다음번에 또 즐거운 시라는 단어로 이야기 나누면 좋겠고, 시가 뭐고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시가 이제 더 이상은 어렵지 않고 그냥 내 속에서 지금 흘러나오는 말, 그게 시가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시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마음속에 시가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그 시 속에서 좋은 단어, 좋은 멜로디 또 많이 만나시기를. 고맙습니다. 양양이었습니다. 덥다 덥다 혼잣말이 늘어가는 계절입니다. 그런데 또 장마철이라고 하네요. 이번 장마는 덥다가 갑자기 비가 쏟아진다고 하는데요. 빗소리 즐기시면서 이 뜨거운 여름 잘 보내시고요. 오늘 이 자리에 이야기와 음악 함께 나누기 위해 발걸음해 주신 관객분들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에 아야프 선정작가 특집 마지막 방송으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진여였습니다. 감사합니다.